이제 제 4주 강의를 시작합니다. 벌써 4장 강의할 때가 됐네요. 그래서 우리 지난 3주 동안 무엇을 했는지 이제 돌이켜보면 첫 주에는 물리가 무엇인지 봤고 두 번째 주는 물리량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물리량이 무엇인지 단위, 차원, 그리고 벡터와 스칼라 이게 두 번째 주에 공부했고, 지난주에는 뭐 공부했습니까? 지난주에 공부했습니까? 지난주에 뭐 공부했냐면 특히 물리량 중에서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위치,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운동을 기술하는 물리량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봤냐면 그걸 정의하고 그 다음에 좌표계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봤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물리량을 가지고 그런 위치나 속도나 가속도를 가지고 자연 법칙을 이제 계산을 하려면 좌표계가 있어야 됐죠. 좌표가 먼저 만들어야 됐죠. 그때 좌표를 어떤 좌표로 표시하냐에 따라서 직각 좌표계, 원통 좌표계, 구면 좌표계 이렇게 있었고, 2차원 좌표계는 또 직각 좌표계, 극좌표계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좌표계에서 위치 벡터, 속도 벡터, 가속도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를 공부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리는 자연의 기본 법칙인데 그 자연의 기본 법칙이 바로 운동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운동 법칙이 뉴턴이 나오기 전에도 이제 어떤 걸 운동법칙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다가 드디어 뉴턴에 와서 제대로 된 운동법칙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운동법칙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운동법칙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먼저 작용 반작용 법칙을 제일 먼저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턴에서 우리 물리학 시작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새로운 물리학이 시작하는 그 첫 시발점은 어디서부터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갈릴레이에서부터 시작했다. 갈릴레이에서부터 그 새로운 물리학의 여명이 트기 시작해서 갈릴레이가 새로운 물리학을 태동시킬 수 있는 그런 모든 개념을 출발시켰다면 뉴턴에 와서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레이를 보면 갈릴레이는 이태리 사람이죠. 언제 태어났냐면 1564년 16세기 중반에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642년 1월 8일에 사망을 했는데 77살에 죽었어요. 77살에. 그리고 나서 뉴턴이 나옵니다. 뉴턴이 언제 나오냐면, 내가 이렇게 갈릴레이의 출생과 사망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유는, 그 다음에 뉴턴이 나오는데, 뉴턴은 어디에서 이제 태어납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요? 갈릴레이는 이태리에서 태어났는데 뉴턴은 어디서 태어나요? 그렇죠. 영국에서 태어납니다. 100년 동안에 이제 과학의 중심지가 이태리에서부터 영국으로 바뀌었다. 재밌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발달하는 동안에 이태리에서 시작한 과학이, 물리학이 영국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프랑스로 갔다가, 그 다음에 독일로 갔다가, 그리고는 미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언젠가 우리나라로 올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이작 뉴턴은 영국에서 1642년에 출생합니다. 이 1642년이 어떤 해입니까? 그해 초에 갈릴레이가 사망을 했죠. 근데 그해 말에 12월 25일에 뉴턴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1726년 근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사는데, 나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거 83세, 82세 아주 오래 살았죠. 그래서 사망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 갈릴레이에서 시작한 이런 물리학이 드디어 뉴턴에 와서 완성을 해서 운동법칙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뉴턴이 말한 운동법칙은 1687년에 우리 첫 주에 잠깐 소개했듯이 프린키피아를 출판했는데, 여기에 뉴턴의 운동법칙이 써 있었다고 그랬어요. 뉴턴의 운동법칙과 만일력 법칙을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프린키피아입니다. 그 프린키피아가 굉장히 두꺼워요.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나왔는데, 번역된 건 3권으로 돼서 나왔어요.
원래 책은 한 권입니다. 우리나라는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여러 권 만들죠. 그래서 3권으로 나왔지만 그 3권에 전부 다 무엇이 설명이 되어 있냐면 뉴턴의 운동법칙과 만일력 법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는가까지 얘기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운동법칙은 뉴턴이 프린키피아에 쓴 겁니다. 쓴 거는 운동법칙은 어떻게 했냐면 3가지 법칙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4장에서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첫 시간에는 제3법칙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제2법칙,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 제1법칙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진짜 운동의 법칙은 제2법칙이에요. 제1법칙과 제3법칙은 왜 있는지 우리 이제 하나씩 따져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법칙이 작용-반작용 법칙인데 작용-반작용 법칙은 무슨 법칙입니까? 혹시 작용-반작용 법칙이 무슨 법칙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해 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여기 해보세요. 작용-반작용 법칙이 뭡니까? 네. 그 힘을 가하면 반대 방향으로 다시 반대 방향이 같은 힘이 나타난다는. 네, 그래서 뭐 힘이 있으면 그걸 작용이라고 하면 뭐 반작용이 있고 뭐 그런다는 거죠. 이게 좀 더 이제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작용 반작용 법칙은 힘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존재하고 그 반작용은 작용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작용하고 반작용에 대한 법칙인가 보나라고 얘기할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작용 반작용 법칙이 왜 뉴턴의 운동 법칙에 들어있냐면 힘이 뭔지를 알려주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힘이 뭔지를 왜 알려주냐? 지금 생각하면 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힘을 잘 알고 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힘에 대해서는 뭐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힘에 대해서 물리에서 나오는 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지 물리를 잘 공부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17세기에 뉴턴의 물리학이 처음 나올 때는 힘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자, 17세기에 새로운 물리학이 나왔다고 그랬죠. 이때 새로운 물리학이 나왔다고 하는 게 뉴턴의 운동법칙이라는 법칙이 나왔다는 뜻이 아니라 뉴턴의 운동법칙을 얘기하는 개념들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힘입니다. 뉴턴의 운동법칙에 나오는 개념들 중에서 가속도, 이렇게 운동을 기술하는 개념은 사실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니까 물체가 움직이면 빨리 움직이면 물체의 속도가 있고 점점 더 빨리 움직이면 가속도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개념은 어려운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힘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려운 개념이었어요. 힘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정립한 다음에 뉴턴의 물리학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첫 시간에 20세기에 들어와서 현대물리학이 나오게 되고 현대물리학 두 가지 분야인데 하나는 상대성 이론이고 또 하나는 양자역학인데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에 대한 자연법칙이라고 그랬죠. 이 양자역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미시세계에서 성립하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시세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미시세계에서 성립하는 개념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은 미시세계 나올 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빛의 이중성입니다. 빛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위에서는 입자는 돌멩이는 절대로 파동일 수가 없어요. 또 파동은 절대로 입자일 수가 없는데 미시세계에서는 빛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죠. 근데 빛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거든지 미시세계는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지세계에서는 개념이 우리 주위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개념을 이해하게 됐을 때 우리가 미시세계를 이해하게 되었듯이 사실은 17세기에는 우리는 지금 당연하다고 하는 개념들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정립하는 개념이 바로 무엇이냐면 힘이고 뉴턴의 운동법칙이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힘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뉴턴의 운동 법칙 자체만큼이나 그렇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3법칙이 얼마나 중요한 법칙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3법칙이 바로 힘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법칙입니다. 그러면 17세기에는 힘을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자, 여기에 17세기에 힘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돌멩이가 떨어져 내려오면 이 돌멩이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돌멩이가 저기서 말 쫙 가면 그 돌멩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힘은 누가 갖고 있느냐? 빨리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힘을 살아있는 힘이라고 불렀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기서 막 뭐가 굉장히 빨리 오면 피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놈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어서 나한테 어떻게 하는가 보구나. 그래서 피하는 수도 있죠. 자, 그런 생각합니다. 따라서 17세기까지 이런 것을 이렇게 위에 있던 걸 이렇게 밑으로 쭉 떨어지면 이 돌멩이가 힘 갖고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돌멩이가 힘 갖고 있다는 생각 듭니까? 안 듭니까? 네, 여러분은 공부 잘하니까 아마 안 들 것 같아요. 근데 힘이란 이렇게 누구가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겠지만. 그리고 이걸 살아있는 힘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힘도 있었냐면 사실은 이렇게 무거운 돌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막 누르고 있죠. 이거 죽어있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활동하지 않으니까. 이놈도 지금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단 그 힘이 물체에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3법칙은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힘이 물체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날 우리의 힘에 대한 개념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항상 두 물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 여기서 이렇게 뺑뺑 돌고 있다면 자, 여기서 뺑뺑 돌고 있어요. 여기 지금 힘 어디 있습니까? 힘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힘 어디 있냐고 생각할 때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법칙이 제3법칙인데 제3법칙 다시 한번 보면 자, 이렇게 힘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물체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 사이에 어느 정도로 상호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은 양쪽에서 이렇게 작용합니다.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되냐면 힘은 두 물체가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알려주는 양인데 힘은 반드시 어떻게 얘기해야 되면 여기 A가 있으면 A가 B에게 힘 F를 작용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됩니다. 힘이 하나 있으면 그 힘을 기술하기 위해서 반드시 A와 B가 있어야 됩니다. 힘만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저기에 힘이 있다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힘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무엇이 있냐면 A와 B만 있습니다. A와 B가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용어로 말했는데 뉴턴 당시에는 이런 용어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다라는 식으로 바로 힘이란 두 물체에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두 물체가 상호작용하므로 A가 B한테 힘을 작용한다면 B도 A한테 힘을 작용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상호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힘이란 두 물체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힘의 본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게 제3법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힘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만일 어떤 것이 반작용을 찾아낼 수가 없다면 그건 힘이 아닙니다. 반작용은 어떻게 찾아내야지 돼요? 어떤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항상 어떤 힘이든지 A가 B한테 힘 F를 작용한다는 식으로 그 힘을 설명하면 기술하면 반작용은 금방 찾아지죠. A와 B를 바꾸면 됩니다. B가 A한테 작용하는 게 반작용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물리세계에 나오는 힘에만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A가 B를 좋아한다.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거려면 그 반작용도 반드시 성립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B도 A를 반드시 좋아한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비록 짝사랑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죠. 내가 분명히 진심으로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누구도 나를 좋아하는 거. 이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성립해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고백해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고백하면 아 그래 나도 너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단방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고백해 봤습니까? 아니면 고백하는 걸 들었더니 아 정말 나도 그러고 있었는데 그렇다는 걸 느꼈습니까? 네, 여기 한 사람 느낀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작용한 힘을 작용이라고 부르면 B가 A한테 작용한 힘을 반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작용 반작용 법칙이란 바로 힘이란 서로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아까 이야기한 여기서 힘이란 어디에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먼저 물체를 정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라는 물체는 사람, 그 다음에 B라는 물체는 줄, 그 다음에 C, 돌이 있다면 여기서 힘은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냐면 줄이 돌을 잡아당기는 장력이 있습니다. 줄이 돌을 잡아다녔어요. 이게 힘입니다. 줄이 돌. 그럼 이것의 반작용은 무엇입니까? 반작용은 돌이 줄을 잡아다니는 힘입니다. 그래서 줄이 돌을 잡아다니고 돌이 줄을 잡아다녀요. 자, 줄이 돌을 잡아다니는 건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만약에 줄이 돌을 잡아다니지 않으면 돌이 뱅뱅 돌겠어요? 못 돌겠어요? 못 돌죠. 그래서 줄이 돌을 잡아다녀서 돌이 뱅뱅 돕니다. 그러면 돌이 줄을 잡아다니는 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돌이 줄을 잡아다니지 않으면 줄이 이렇게 팽팽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돌도 줄을 잡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줄을 잡아다녔어요. 사람이 줄을 잡아다니면 이것은 무엇과 무엇의 상호작용입니까? 사람과 줄의 상호작용이죠. 이것의 반작용은 무엇입니까? 반작용은 줄이 사람을 잡아다닙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줄을 잡아다니는 줄은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사람이 줄을 잡아다니지 않는다면 줄이나 돌이나 날아가 버리겠죠. 그래서 사람이 줄을 잡아다닙니다. 근데 줄이 사람을 잡아다니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뱅뱅 돌리고 있으면 여기 어때요? 아프죠? 여기가 줄이 빽빽 나한테 힘을 가해서 아프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이 돌을 잡아다니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힘을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힘이란 따로 혼자서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돌멩이가 푹 내려온다고 그래서 아, 저 돌멩이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호작용하는 두 물체 A와 B가 존재할 뿐입니다. 그 사이에 힘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A와 B가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힘 돌아다니지 않아요. 자, 여기 물체가 있는데 물체에 중력 작용한다 그러니까 아, 중력이 와가지고 팍 작용한다 이게 아니죠. 지상에 있는 물체에 중력이 작용한다는 건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단순히 지금 뭐만 있냐면 지구하고 물체만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잡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지상에 있는 물체에 중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이 작용이면 반작용은 어떻게 한다? B가 A에 작용하는 힘이 반작용이다. 작용 반작용 법칙은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는 법칙입니까? 힘이 무엇인지 하는 거 가르쳐주는 법칙이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당시에는 힘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뉴턴의 운동법칙이 나오면서 힘이 무엇인지도 정의하면서 나왔다. 또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뉴턴이 힘을 제대로 정의함으로써 뉴턴의 운동법칙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뉴턴의 운동법칙이 성립하게 된 것이 힘을 제대로 정의한 다음부터 그게 성립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2법칙과 제3법칙의 힘이 같이 나오는데 이걸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어요. 제2법칙 F는 MA에 나오는 F,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 법칙에 나오는 F, 이 두 개를 제2법칙에 나오는 힘과 제3법칙에 나오는 힘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있다면 제2법칙에서 말하는 힘과 제3법칙에서 말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냐면 제2법칙에는 물체 운동에 힘이 적용이 됩니다. 제2법칙은 어디에 적용하느냐? 물체 운동에 적용합니다. 제3법칙은 무엇에 적용하냐면 힘의 본성이 무엇이냐에 제3법칙을 적용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제2법칙은 어떻게 적용하냐면 대상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 그래서
제2법칙에 나오는 F는 MA의 F자리에는 그 제2법칙 F는 MA를 적용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더해야 됩니다. 그 다 더한 합력이 제2법칙에서 사용이 됩니다. 우리 이거는 제2법칙 배울 때 다시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제3법칙에서는 A가 B한테 힘 F를 작용한다라고 말할 때 A와 B 여기에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2법칙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이 F이면 그 물체는 F는 MA, 그래서 A는 M분의 F로 결정되는 가속도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제3법칙은 A가 B에게 작용한 힘의 반작용은 B가 작용한 힘이다. B가 A에게 작용한 힘이다.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자, 이렇게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이제 작용 반작용 법칙 뭔지 잘 알았습니까? 우리 좀 연습하면 이제 대답 잘할 수 있겠죠. 이제 엄청 대답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여기에 이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이건 뭐예요? 네, 지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어? 물체에 지구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뭐가 생겼어요. 이거 뭡니까? 네, 이거 뭐예요? 지구 위에 지어놓은 건물입니다. 지금 건물. 자, 그러면 자 건물. 근데 이 건물의 질량은 M, 좀 질량이 커요. M이라고 그러겠어요. M. 그리고 나서 이건 뭡니까 이거? 네, 이거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네, 줄인데 천정에 지금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자, 이 줄의 질량은 그냥 작아서 우리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체 C는 줄이라고 그랬어요. 물체 A는 지구, 물체 B는 건물, 물체 C는 줄. 그 다음에 그 끝에 뭐가 달렸습니까? 이거 뭡니까? 추 같아요? 나는 전등이라고 썼는데 전등. 전등은 질량이 M입니다. 전등 질량 M. 여기에 나오는 모든 힘들을 다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모든 힘들을. 그래서 맨 처음에 뭐부터 보냐면 우리 전등부터 보겠어요. 전등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겠습니까? 전등에는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어떤 힘이 작용해? 빨리빨리 얘기해 보세요. 자, 이쪽 한 번씩 얘기해야지 돼. 뭐에 작용합니까? 네, 지구가 전등을 끌어당기는 힘. 네, 그렇죠. 우리가 중력이라고 그러죠. 그 중력은 크기가 얼마입니까? mg죠. 스몰 mg입니다. 스몰 mg가 작용합니다. 만일력 mg. 자, 그러면 요 힘의 반작용은 뭡니까? 그 옆에? 전등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전등을 잡아다니니까 아래로 잡아다녔어요. 그다음에 그러면 요거의 반작용은 전등이 지구를 위로 잡아다니는 힘이죠. 크기는 얼마입니까? mg가 되겠죠. mg. 그래서 이렇게 위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지구가 있는데 전등이 지구를 위로 잡아다니면 지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전등이 위로 잡아다니는 힘에 의해서 위로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아직은 잘 모를까요? 안 올라갈까요? 어떻게 해서 안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왜 안 올라갑니까? 위로 잡아다니는데? 그 잡아당긴 힘에 비해서 지구의 질량이 너무 커서. 네, 지구가 너무 무거워서. 그러면 그럼 이쪽에서 보면 무거운 밑으로 떨어져야지. 아직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아무튼. 그냥 요 힘이 너무 미미해서. 근데 지상에는 지금 지구만 있습니까? 지상에 보면 다른 것도 많이 있죠. 그러면 그놈의 반작용은 다 지구한테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네, 우리 서울에 보면 어때요? 뭐 63빌딩도 있고 롯데빌딩도 있고 뭐 잔뜩 있죠. 그럼 거기에 다 중력 작용합니까? 안 합니까? 다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놈의 반작용은 전부 지구를 위로 잡아다녀요? 안 잡아다녀요? 잡아다니죠. 그러면 그것도 뭐 너무 작아서 미미해서 안 됩니까? 네, 뭐가 좀 헷갈리죠. 그런가 하면 어때요? 여기가 우리 한국이 있으면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인지 뭐 브라질 이런 데 있죠. 그럼 브라질에도 건물이 잔뜩 있으니까 거기에 중력의 반작용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겠어요? 한국에 있는 거 윗방향이면 브라질에서 하는 건 어떤 방향? 아랫방향. 그래서 아마 그게 두 개 상쇄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브라질보다 우리 한국이 건물이 훨씬 많으면 지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 한국 쪽으로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닐 것 같기도 하죠. 두고 보도록 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먼저 전등만 먼저 보도록 했어요. 전등만, 요 중력만 작용한다면 전등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등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죠.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있기 때문이냐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장력 위로 잡아다닙니다. 이 장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스몰 mg. 그렇죠. 여기 안 움직인다는 조건으로 스몰 mg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전등에 작용하는 합력은 0이어서 전등 안 움직인다. OK가 됩니다. OK.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뭘 생각할 수가 있냐면 자, 그 다음에는 줄이 전등을 위로 잡아당기는 장력의 반작용은 아까 줄이 전등을 위로 잡아당겼죠. 그게 반작용은 뭡니까? 누가 말할 차례냐? 어느 쪽? 자, 이쪽. 전등이 줄을 아래로 잡아. 그렇죠. 전등이 줄을 아래로 잡아다니는 힘이에요. 그 크기는 뭐냐면 이것의 반작용이니까 mg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래로 잡아다녔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작용해요? 줄에 작용하죠. 그래서 줄에 작용하는데 이것만 작용한다면 줄이 밑으로 떨어질 텐데 줄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작용하는 힘이 뭡니까? 이쪽. 왜 안 떨어져요? 건물이 또 줄을 잡아당기기. 그렇죠. 이 천정이 위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천정이 줄을 위로 잡아당기는 힘. 이 크기는 얼마겠어요? 스몰 mg. 역시 스몰 mg죠.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는 줄에 작용하는 거예요. 줄에는 요 두 개 작용하는데 두 개가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자, 줄도 어떻습니까? 이제 줄에 작용하는 합력은 0. 그래서 줄도 평행 상태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가 생각나냐면 자, 이 아까 위에 있는 거는 천정이 줄을 위로 잡아다니는 힘인데 요거의 반작용은 뭡니까? 반작용은 그거 천정이 줄을 위로 잡아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자, 네. 줄이 천정을 아래로 잡아. 그렇죠. 줄이 요 바꾸기만 하면 되죠. 잘할 수 있죠. 바꿨어요. 크기는 얼마입니까? 스몰 mg. 스몰 mg 역시. 그래서 줄이 천정을 아래로 잡아당기니까 요거는 이제 어디에 작용하냐면 천정, 다시 말하면 건물에 작용합니다. 근데 건물에는 요거만 작용합니까? 또 다른 힘도 작용합니까? 모두 작용하냐면 지구가 잡아다녀야 되겠죠. 자, 왼쪽 지구가 잡아다니는 중력은 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라지 mg. 그렇죠. 라지 mg겠죠. 더 크겠죠. 그래서 줄이 지구가 건물을 아래로 잡아당기는 만유인력 라지 mg 이렇게 크겠어요. 그러면 요거의 반작용은 뭡니까? 요거의 반작용 왼쪽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반작용. 건물이 지구를 잡아. 그렇죠. 건물이 지구를 위로 잡아다니는 반작용은 건물이 지구를 위로 잡아다니는 그렇죠. 또 있으니까 더 큰 힘이 있으니까 지구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야, 걱정되죠. 막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아까 저기서는 지구가 너무 무거워서 안 올라간다 그랬어요. 네, 지구가 아무리 무거워도 질량이 아무리 커도 힘 작용하면 속도가 바뀝니다. 속도가 바뀌어요. 근데 이제 건물만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지구는 건물이 위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위로 올라갈까 좀 걱정돼요. 자, 근데 자, 건물만 보려면 건물에는 지금 두 힘이 작용하니까 요 두 힘만 작용한다면 건물이 밑으로 떨어지겠어요. 근데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 뭐겠어요? 없어요? 여기에 지구가 딱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무슨 힘이에요, 이게? 수직항력. 그렇죠. 수직항력이죠. 그래서 그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 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라지 mg 플러스 스몰 mg. 그렇죠. 요거 두 개 더한 거하고 똑같겠죠. 이렇게 수직항력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건물에는 지구가 건물을 위로 미는 수직항력이 작용하는데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 놈하고 이 수직항력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거 합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0 됐죠. 0이 됐어요. 그래서 건물에 작용하는 합력은 OK가 됐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힘의 반작용은 뭐겠어요? 자, 왼쪽 이 힘의 반작용은 뭐예요? 건물이 지구를 밑으로. 미는 거죠. 이건 누가 받는 거예요? 지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받았어요. 건물이 지구를 아래로 밀었어요. 아래로 밀었어요. 그러면 지구는 요 세 개 다 합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0이요. 0 되지요. 그래서 아까 걱정했던 게 걱정 안 해도 되죠. 밑에 브라질에는 건물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걱정해도 돼야 안 돼요. 지가 알아서 다 해결하죠. 자, 그래서 우리 지가 다 알아서 해결하니까 더 이상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뭐 지구가 무거워서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반작용은 얼마든지 잘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작용 합력도 OK가 됐어요. 힘의 법칙을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정하는 법칙이 힘의 법칙인데 잠깐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됐어요. 내가 잘못 설명했어요. 우리 지금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에 대해서 배웠고
작용 반작용 법칙은 힘의 본성을 알려주는 법칙이었는데 두 물체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힘작용하는데 그 두 물체의 상호작용에서 힘작용할 때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힘작용하는지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힘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힘마다 그런 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이게 힘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냐면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질량과 질량 사이에는 만유인력이라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유인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알게 된 첫 번째 힘의 법칙이었어요. 뉴턴이 이거 알았죠? 그래서 질량이 곱에 비례하고 두 질량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를 만유인력 상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힘마다 이렇게 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알려면 무엇으로 알아내야 되냐면 힘의 법칙을 이용해서 알아내야지 됩니다. 또 다른 힘으로 예를 들어서 쿨롱 법칙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와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정해주는 법칙이겠어요. 만유인력 법칙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발견한 힘의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또 이거 그냥 전부 다 배우는 게 아니라 이해만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크의 법칙도 바로 힘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탄성체에 연결된 물체에 작용하는 탄성력을 정해주는 법칙입니다. 힘은 반드시 상호작용이 무엇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냐에 의해서 힘의 법칙으로 먼저 결정하고 그렇게 결정된 힘을 뉴턴의 운동법칙의 F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힘들 중에서 특별히 기본 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 힘에서 기본할 때 우리 잠깐 배웠었죠. 기본 힘이란 뭐냐면 두 물체의 고유한 성질에 의해서 작용합니다. 접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이 이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성질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이고 기본 힘은 무엇이었냐면 어떤 힘이든지 이 기본 힘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본 힘에는 여러분 이제 들어서 알고 있죠. 전부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중력, 중력은 만유인력이라고도 하죠. 전기력, 강력, 양력 이런 힘들이 있는데 자 이런 힘은 그러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에 의해서 하냐면 그거 전에 중력은 두 물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힘작용합니다. 전기력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힘작용하는데 강력과 양력은 원자 핵 안에 들어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어야지만 힘작용해서 짧은 거리라고 합니다. 이 짧은 거리는 1cm 이런 거 아니에요.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그 정도의 짧은 거리일 때만 작용하는 힘인데 그 원인은 뭐냐면 중력이 작용하는 원인은 질량인데 그 질량은 단지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큰 중력이 작용해요. 한 가지 종류. 전기력의 원인은 뭡니까? 전기력의 원인은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전하라고 그러죠. 근데 전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종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종류를 잘 섞여 놓으면 없는 것처럼이 돼요. 더 상쇄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는 플러스 전하, 하나는 마이너스 전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또는 양전하, 음전하 이렇게도 얘기해요. 둘을 섞어 놓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중력의 원인은 질량인데 질량은 한 종류. 전기력의 원인은 전하인데 전하는 두 종류. 강력의 원인은 뭔지 혹시 아세요? 강력의 원인은 뭐예요? 네? 뭐예요? 대답하기 싫어요? 뭐예요? 틀려도 된다 그랬죠? 뭐예요? 색입니다. 강력의 원인은 색. 영어로는 컬러예요. 그런데 세 종류가 있어요. 왜 색이라고 불렀냐면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세 종류를 다 더하면 없는 것처럼 됩니다. 여기는 두 종류인데 다 더하면 없는 것처럼 되니까 양전하, 음전하 그랬어요. 근데 세 개를 다 더하면 없는 것처럼 되는 게 바로 색이죠. 컬러죠. 그래서 색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이게 빛의 색하고 무슨 관계 있어서 색이라고 이름 붙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본 힘이 있는데 기본 힘은 중력 뭐 이런 게 있는데 원인이 질량은 한 종류, 전하는 두 종류. 요건 세 종류 있으니까 요거는 몇 종류 있을 것 같아요? 몇 종류? 뭐 그렇죠. 근데 그건 잘 몰라요. 그래서 다시 일로 가겠어요. 자, 영어로 전하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일렉트릭 차지라고 그러죠. 일렉트릭 차지, 이게 전하 이런 뜻인데 사실은 일렉트릭 차지는 어떤 의미냐면 전기력의 원인이다. 이 차지가 원인이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원인. 그래서 질량은 영어로 매스라고도 부르지만 그건 옛날에 부른 이름이고 힘이 기본 힘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니까 이름을 좀 통일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이건 전기력의 원인을 전하, 일렉트릭 차지라고 그랬으면 요거 중력의 원인은 우리 뭐라고 부르면 좋냐면 그래비테이셔널 차지 하면 이름이 좋아집니다. 그래비테이션. 그래서 매스를 그래비테이셔널 차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강력의 원인 무슨 뭐라고 부르는지 우리 금방 알 수 있겠어요. 강력의 원인은 뭐라고 부르면 좋겠어요? 네. 컬러 차지. 아, 컬러 차지. 아, 근데 여기 이게 우리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뭐였냐면 힘을 얘기하는 거였죠. 요 그래비테이셔널은 요 힘 얘기하는 거. 요거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거 매스 차지가 아니었어요. 그래비테이션 차지. 아, 네. 이거는 전하 차지가 아니라 전기력 차지. 그래서 요 놈은 컬러 차지는 컬러 차지라고 해도 좋지만 컬러 차지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 이런 거를 이렇게 따라가면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겠냐면 어떻게 얘기하는 게 더 좋겠어요? 스트롱 차지라고 얘기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요 놈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위익 차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는 건 항상 뭘 주고받는 거죠. 우리가 상호작용하면 뭘 주고받습니다. 생전 주고받지 않으면 상호작용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그래, 야, 나 너하고 정말 가까워. 그러면서 생전 아무것도 안 주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뭐 줘야지 돼요. 비싼 거 줄 필요 없어요. 뭔지 줘야지 돼요. 기본 힘도 마찬가지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중력 작용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중력자라고 그러고, 전기력을 위해서 주고받는 것을 광자라고 그러고, 강력을 위해 주고받는 걸 근로원이라고 그러고, 양력을 위해서 주고받는 건 세 가지 입자입니다. 세 입자. 그래서 중력자는 영어로는 그래비턴. 사실 이건 중력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시 세계에서는 입자나 파동이나 다 같은 것인데, 입자라고 얘기하고 부를 때는 중력자, 파동이라고 하고 부를 때는 중력파 이렇게 되겠어요. 광자는 뭐냐? 광자는 빛이에요. 또는 전자기파. 그래서 입자라고 부를 때는 광자, 파동이라고 부를 때는 중력자, 이건 글루온, 그다음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 힘이다. 그리고 우리 힘을 부르는 이름들을 쭉 이렇게 짓는데 어떻게 짓냐면 힘의 법칙으로 정해지는, 아까 힘마다 힘 법칙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힘마다 이렇게 정해지는 개별적인 힘을 우리 어떻게 부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전기력, 전기력에 대한 힘의 법칙이 있습니다. 또 마찰력, 마찰력에 대한 힘의 법칙이 있어요. 중력, 아까 있었죠. 탄성력, 뭐 핵력, 이렇게 각 힘의 법칙마다 있는 개별적인 힘의 이름이 있다면, 그런 힘이 아니라 여러 힘을 힘의 법칙으로 정해지지 않는 개별적인 힘, 이거 조금 다른 거예요. 힘은 힘인데, 이렇게 개별적인 힘인데 힘의 법칙으로 정해지지 않는 힘이 있어요.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구속력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접촉을 해야지만 작용을 해요. 근데 접촉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장력과 수직항력이 그것인데, 이것은 줄로 물체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물체의 운동을 제한시킬 때 장력이 작용한다. 그다음에 수직항력은 면 때문에 물체의 운동을 제한해요. 자, 이 두 힘은 힘의 법칙으로 그 크기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나중에 운동 법칙을 풀어서 구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개별적인 힘이 아니라 공통된 성질을 가리키는 그런 힘의 명칭이 있어요. 자, 어떤 힘이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구심력. 이거는 개별적으로는 줄에다가 연결시켜 놓으면, 그래서 뺑뺑 돌리면 줄에 연결시킨 돌멩이를 뺑뺑 돌리면 돌멩이가 뺑뺑 도는데, 그 돌멩이를 원운동시키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면 그때는 줄의 장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공위성도 원운동을 하는데, 인공위성은 지구가 잡아다니는 만일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원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힘, 구심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 힘을 같은 성질로 묶어서 부르는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보존력도, 예를 들어서 전기력도 보존력이에요. 중력도 보존력이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성질을 갖는 힘을 보존력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존력이 무엇인지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어요. 외력, 내력,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시스템을 정할 때 그 시스템 내부에 있는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외력. 그 시스템 외부에 있는 물체와 내부에 있는 물체에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외력. 그런 것들은 그게 만율력이 됐든 뭐가 됐든 외력, 내력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중심력이라는 힘이 있습니다. 중심력은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 어떤 한 중심을 향하는 한 방향을 향하는 그런 힘을 전체적으로 중심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 힘처럼 들려도 힘이 아닌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이거 주의해야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기전력, 힘인 것 같지만 이거 우리 전자기에서 배우죠. 이거 힘 아니죠. 힘 아니에요. 또 전력, 이거 힘 같은데 금방 생각하면 전력 그러면 힘 같은데 힘이 아니죠. 이건 오히려 일률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에 하는 일의 양을 나타내는 양이 되겠어요. 활력, 이건 물리량도 아니에요. 뭐 이거 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또 뭐가 나올까? 원심력, 이건 힘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진짜 힘이 아닌 거짓 힘이죠. 이렇게 힘처럼 들려도 힘이 아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연습은 아니고 우리 4장의 맨 뒤에 있는 문제. 다음 힘들을 A가 B에게 작용하는 무슨 힘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각 힘의 반작용을 찾아라. 한번 순서대로 해보세요. 자, 여기에 책상 위에 놓인 책에 작용하는 중력. 자, 책상 위에 책 놓으면 중력 작용하죠. 이 중력은 A가 B한테 작용하는 힘 이렇게 얘기하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자, 있죠? 지구가 책에 작용하는 힘. 그렇죠. 지구가 책을 잡아다니는 만율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구가 책을 잡아다니는 만율력. 이것의 반작용은 뭐가 되겠어요? 반작용은 얘기해 보세요. 책이 지구를 잡아. 그렇죠.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는 만율력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어요. 물속에 잠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 물속에 물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부력은 누구한테 작용하는 힘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물이 물체에 작용하는. 그렇죠. 물이 물체를 미는 거죠. 그래서 물이 물체를 미는 압력에 의한 힘이죠. 그럼 이거 반작용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물체가 물을 밀어내는. 그렇죠. 물체가 물을 밀어내는 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반작용 얘기할 때 A와 B를 바꾸기만 하면 되겠어요. 한번 더 해볼까? 자, 단진자에 연결된 물체에 작용하는 장력. 이 장력은 무엇이 무엇을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줄이 물체를 잡아. 그렇죠. 줄이 물체를 잡아다니는 장력 이러면 되겠어요. 반작용은 뭐예요? 물체가 줄을 잡아. 그렇죠. 물체가 줄을 잡아당기는 힘 하면 되겠어요. 이제 반작용 찾아내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어떤 힘이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또 있네. 달리는 자동차의 바퀴에 작용하는 마찰력. 자, 이건 누구한테 작용하는 거예요? 지면이 바퀴에. 그렇죠. 지면이 바퀴에 지면의 바퀴를 말이 좀 이상하다. 지면이 바퀴를 잡아당기는 마찰력. 이것의 반작용은 뭐예요? 바퀴가 지면에. 네, 그렇죠. 바퀴가 지면을 잡아당기는 마찰력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걸 정리한다면 뉴턴이 1687년에 발표한 운동법칙에는 세 가지 법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제3법칙인 작용반작용 법칙은 제2법칙 F는 ma의 좌변에 나오는 힘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법칙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힘은 두 물체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정도를 말해주는 물리량이고 힘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힘이란 반드시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 F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 되고 그렇게 말하면 A가 B에 작용하는 힘을 작용이라고 부르면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을 반작용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질문 있습니까? 네,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제3조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